칼과 창, 방패를 들고 행군하던 보병은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열쇠였다. 이후 총과 포가 불을 뿜은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병은 여전히 전장의 중심에 있었다. 현대전에서도 보병은 드론으로 무장하여 전황을 바꾸는 핵심 병가로 주목받고 있는데, 인류 전쟁사를 함께한 보병의 발전 과정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인철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바로 보병 장비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보병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뭐 군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죠.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온 육군 장병대를 들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병이시죠. 저도 보병이었습니다. 아, 네. 말 그대로 보. 그렇죠. 그 뜻이에요. 네. 병. 보병이라는 거는 걸어 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싸우는 군의 병과를 보병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영속돼서 왔던 굉장히 유구한 병과고요. 모든 군의 기본이 되는 병과기도 하죠. 이런 보병 부대들은 적 부대를 경멸하거나 아니면 안정화 작전을 하거나 도시에서도 싸우고 산에서도 싸우고 여러 가지 전장 환경에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병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군대를 보통 그냥 육해공군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보병과 기병이에요. 근데 이게 기병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지만 유목민족이거나 특별한 이 몽고족이나 요 라인에서는 기병이 보병보다 더 많죠. 많아 보이고 네. 막 그러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 기병은 특수한 병종이에요. 그렇죠. 일단 비싸. 그러니까 요즘 그 찝차 타고 지휘관이 타고 다니듯이 지휘관이 타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의 연락, 전령 이런 소수의 기능으로 쓰는 거지 기병이 단독으로 전투하는 부대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있다고 해도 이게 항상 비싸고 특수계급이고 그러니까 한 7, 80%의 군대는 다 보병인 거죠. 그런데 이 기병과 보병을 나누라고 그러면 보통 말을 타느냐 안 타느냐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에요? 제가 나누는 분류 중에 하나는 네. 군인은 원래 장비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장비를 말에 실느냐 내가 짊어지고 다니느냐. 물론 보병이라고 장비 거 자기가 다 안 지지만 어쨌든 보병의 특징은 내가 먹을 거 쓸 거를 내가 메고 다닌다. 이게 이제 보병의 숙명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병이 힘든 게 이 장비 때문에 힘들어요. 행군 그렇죠. 다 지고지고 걸어야 그렇죠. 되고. 근데 행군도 그냥 하면 괜찮지. 메고 다녀야 되니까 문제죠. 근데 보병은 일단 자기 걸 다 맨다 했을 때 무기류, 투구, 갑옷 이런 보호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배낭, 수통, 담요, 생활 장비. 요즘은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이게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변하질 않아요. 결국 내 몸에 붙이는 게 전투 장비하고 생활 장비를 메고 다니는 게 보병의 숙명인데 요거는 변하지 않고 뭐 수통도 누구나 차고 다니죠. 그러나 이게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아이디어도 많고 변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행 많이 다니는 분은 여행 가기 전날 밤이 오히려 여행의 즐거움의 절반이잖아. 네. 여행의 목적이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짐은 한계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 이걸 넣을까 저거 넣을까 엄청 궁리하잖아요. 네. 군대는 생명이 걸렸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차느냐, 어떻게 만들어서 차느냐 이게 전쟁의 역사, 보병의 역사에서 한 축을 이제 차지합니다. 마침 아까 박사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해줬으니까 또 생각이 드는 건데 요즘 그 짐 쌀 때 여행 꿀템 뭐 여기다가 놓으면 짐이 이만큼 줄어들고 뭐 치약 같은 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거를 군대 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네. 게 눈높이를 좀 낮춰봤는데 아닌가요? 아니, 정확해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무기 같은 거 비교할 때 항상 스펙을 봐요.
저게 강도가 뭐 더 세니 네. 저게 기니 그렇죠. 근데 무거우면 어떡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진짜 무기를 선택하는 군대는 스펙만 갖고 하지 않아요. 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사막으로 가면 칼을 좀 줄이더라도 물통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들 빼고 백지 상태에서 보더라고. 그래서 A 군대는 칼이 긴데 얘들은 왜 짧아? 얘들은 갑옷 입는데 얘들은 왜 갑옷 안 입어? 사막에 갑옷 입고 가봐. 아, 몸이 먼저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비를 딱 쌓았을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군대냐 아니냐가 갈리잖아요. 무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냉병기 시대와 열병기 시대를 나누자고 한다면 냉병기 시대의 보병의 가장 주력 무기는 당연히 칼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재미난 게 장비 세팅에도 중요한 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하고 창은 아마 이거 갖고 시리즈 만들어도 또는 우리가 개별 전투 다룰 때 항상 무기를 보잖아요. 네. 정말 다양해요.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 환두대도 보시면 옆에 표창 같은 거 막 붙여놓은 칼이 있거든요. 의외로 이런 칼 많아요. 영화에서는 한 개만 쓰던데요. 실제로는 칼 5종류 씁니다. 장검, 중간칼, 던지는 표창, 그리고 단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를 다 쓰고 고든 칼이 좋으냐 곡도가 좋으냐 막 논쟁하잖아. 네네. 제가 미케네 그 유적 갔더니 둘 다 써. 그걸 왜 싸워? 둘 다 차면 되지.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이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울 때는 적절한 칼을 뽑는 게 최고예요. 멀리 떨어져 장검으로 싸우다가 백병이 엉켜 붙었어. 장검으로 찌르는 자와 여기 있는 단검 뽑아서 찌르는 자는 당연히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저기 군대 부조들 보면 장검은 다 이게 허리띠 같아 느려서 차요. 네네네. 이게 뽑는 거야. 네. 근데 단검이나 짧은 값은 허리띠에 꽂아야 지금 탄 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엎어지고 뒹굴 때는 이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옛날 진시황이 그 자객 암살 위험할 때 형가가 막 쫓아가는데 진시황이 그 기둥을 두고 도망갔다는 게 그때 이 아저씨가 장검만 차고 있었다. 짧은 순간에 이거 뺄 틈이 없는 거예요. 형가는 단검으로 하잖아요. 네.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진시황도 전투에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아치리아 황제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든요. 아치리아 황제는 허리에 꽂고 항상 있어요. 단검이 있었군요. 두 자루씩 꽂고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거야. 실전을 하는 양반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치리아 황제 처음엔 나 왜 그런지 몰랐어. 왜 저렇게 칼을 이게 폼 나는 거 차는 건 이해하는데 뭐 요 불편하게 왜 허리에 꽂고 있어 그랬더니 이분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무기는 너무 많으니까 저는 장비 위주로 좀 하자면 전쟁사를 바꾼 군인의 필수품 중 하나가 수통입니다. 수통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어릴 땐 진짜. 우리나라 맨날 물이 맑다고 자랑했잖아요. 어릴 땐 참 싫었어요. 자랑할 게 물밖에 없냐.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닌 게 전 세계에서 야전에서 물 그냥 떠먹어 시냇물 떠먹어도 되는 나라가 난 몇 나라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많지 않죠. 정말 몇 개, 난 우리나라 말고 일본도 그건 좀 괜찮고 둘 빼놓고 어디서 난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맑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생충. 그렇죠. 이게 산에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물이어야 좀 가능한 아니에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래요? 물이 더럽고 탁한 물하고 깨끗해 보이도 무서운 게 기생충하고 바이러스인데 먹고 바로 식중독 일으켜요. 장비 있죠. 문보급이 군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수법, 취수법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군이나 선진 보병들이 있는 국가에서는 카멜백이라고 등에 매는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 채워서 먹는데 사실 그거 잘 안 써요. 뭘 하느냐? 생수병 갖다 줘요. 우리 집에서 먹는 생수 피트병 있죠? 그거 사다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배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지금 얘기하신 박사님 얘기하신 야전 그런 경우에는 같은 야전에서는 알약들 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제 알약을 주는데 요즘은 우리 특전사도 쓰고 있는데 이제 정제 알약보다는 정수 스트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대처럼 생겼는데 이게 여과 기능이 있어요. 1시간에 한 1.5리터 정도. 이걸 나눠줍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는 특전사들을 침투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공중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물 피트병 원래는 실어서 줬단 말이에요. 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그걸 해보니까
피투병 몇 개 왔네. 몇 개 팀 들어왔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안 주고 정수 스트로를 나눠줍니다. 우리 군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정수기를 처음 기록상에 처음 쓴 나라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그 유명한 스파르타군이에요. 스파르타 애들이 코톤이라는 아직 실물은 정확한 그건 없는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좀 저질스럽긴 한데 물빛을 모양으로 만들었대. 요게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걸 넣었다. 네. 그래도 물을 떠도 맑은 물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심리적 원효대사 안정감을 해골물이군요. 주기 위해. 그러면 그 아시리아 이후에 가장 유명한 또 보병이라고 하면 로마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로마군의 주력이었던 보병은 어떤 보병이었죠? 로마군은 공화정의 유산 계급이죠. 그러니까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집병들이었습니다. 전문 장교 집단은 없었고요. 대신에 선출된 행정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지휘관을 하는 보통 그런 구조였는데 중장보병이 주력이었습니다. 또 로마군의 중장보병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찌르는 창인 하스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던지는 창인 필름으로 바뀌거든요. 전형적이죠. 필름을 투척을 하고 대열이 전진을 하면서 넘어진 적병들을 이제 글라디우스 단검으로 숨통을 끊는 그런 전술을 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런 그림 보면 멋있게 무장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러고는 못 다니지. 근데 저거는 나중에 오히려 보조병한테 주고 자기 장비는 지금처럼 배낭을 메고 다닌다. 근데 로마군이 재밌는 게 이것도 앞섰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왜 등산할 때 지게라는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프레임을 매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렁주렁 겁니다. 뭘요? 보병의 생활도구. 근데 왜 발가락은 보호를 안 해요? 더워서 그랬나? 이 발가락이 찔리면 어떡해요? 발은 샌들 신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근데 발가락에 옷걸이 그게 있는 전설인데 쟤들은 샌들 신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배낭에 프레임에 거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속옷 같은 거 안에 있는 면직물 내피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거. 그다음에 놀랍게도 수통 역시 가죽으로 만든 수통. 그리고 수통을 걸어야 되니까 그물처럼 짜서 피를 만들어서 걸어요. 그것도 그냥 천으로 무거우니까 이렇게 끈을 스트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야전삽. 삽이요? 이때도 야전삽을 썼군요. 그 삽하고 곡괭이랑 결합된 거. 예. 이게 벌써 썼어 얘들이. 사이즈도 비슷하던데. 그래서 그걸 왜냐면 로마군은 기록 보면은 진지공사 어디나 바로 들어가면 진지공사잖아요. 그래서 삽곡갱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도저히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공구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다 정확히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여간 공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가는 거 같은 거 비슷하게 생긴 공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걸 걸고 그다음에 필름 걸고 그리고 뭐 있을까? 꼭 필요한 거. 초콜릿. 밥그릇. 역시 실전 경험. 그렇죠. 밥그릇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밥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놀라운 건 컵도 따로 있어요. 금속으로 만든 밥그릇. 그러니까 남비 겸용이죠, 그게. 냄비 경명 네. 그릇. 듣기만 해도 무거운데 그걸 메고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숟가락? 휴지. 맞추고 싶다. 놀랍게도 그 잡낭이라고 해야 되나? 침낭 같은 다 아니요. 잡동사니들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 그래서 그 옛날 독일 군들 보면 이만하게 주머니 같은 거 차는 파우치? 네, 그런 파우치. 그게 기본 장비입니다. 그래서 갑옷하고 투구는 오히려 보조병한테 줘도 저런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죠. 무겁게 다녔었네요. 로마 보병. 그러니까요. 중장 보병이 이 갑옷 무게만 해도 20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더 힘들었어요. 와, 이 뒤에 매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군인은 역시 매구 행군이야.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로 위험한 무기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석궁이죠.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투석기죠. 발리스타를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활하고 달리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누구나 저걸 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병력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고 살상력도 당대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명적이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 중에 이노센트 2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독교인들끼리 이런 거 쓰지 마라. 이거 너무 치명적이다. 사용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발발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황이 말을 살짝 바꿉니다. 기독교인끼리는 안 되는데 이도교한테는 써도 될 것 같아. 이도교한테는 써.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결국은 고삐 풀려서 다 풀려버려가지고 아무데나 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왕 리처드도 이 석궁에 맞아서 피부가 괴사돼가지고 죽었죠. 이게 권총이나 어떤 휴대할 수 있는 총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거의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냉병기 시대 끝나고 이 열병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화약이 전폐가 되면서부터죠. 이게 이제 보병이 기병을 누르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때부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소총이라는 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의 총은 되게 별거 없었어요. 둥그런 금속관에다가 둥그런 목재 개머리판을 붙여가지고 오른팔 밑에 이렇게 대놓고 끼고 심지에다 불 붙이면은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언젠간 나가겠지 그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게 쏘는 거였는데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승총 아커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어간에 유럽에서 굉장히 널리 썼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 저거 한 발 쏘려면은 수십 단계의 구분 동작을 거쳐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 언제 교육시켜가지고 전장에 끌고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만 왔다 하면 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습기만 차도 쏠 수가 없고. 화약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저게 아커버스가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지고 일본에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여기에 꽂혀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일본의 대포 조총이 되는 거죠. 근데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 아커버스를 쏘려면은 시종이 옆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 붙여주고 뭐 화약 재는 거 수십 단계 구분 동작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명중시키면 살상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습니다. 사실 이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중세 기사들이 이제 몰락을 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병의 역사가 화약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군사혁신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이게 조직과 편제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전략 전술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변하거든요. 이 당시에 화승총, 저 아커버스나 매치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계급이 낮은 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장시켰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만들려면 귀족들만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사단도 있을 거고 저 아커버스를 쓰는 좀 계급이 낮은 신분이 미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우면 다 같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15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지휘관인 지안 피에로 비텔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투가 끝났죠. 그 상대방의 아커버스 사수들을 붙잡았습니다. 감히 신분도 미천한 니놈들 따위가 귀족을 쏴? 하면서 손목 잘라버리고 눈알을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 화승총이 신분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독일에서 차륜형 방아쇠를 사용하는 휠록이라는 총이 발명이 됩니다. 머스킷인데 머스킷 총에다가 이제 접시 위에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휠록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돌리면은 거기에 있는 부싯돌이나 황철광을 이제 눌러줘가지고 불꽃이 튀게 하는 그런 실용적인 총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지어 불을 붙여서 시빵이었다면 이제는 찰칵 시빵 이렇게 하는 훨씬 더 빠른 총이 탄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총신이 짧아져요. 총신이 짧아지면 기병이 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말 타고 다니다가 적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서 총을 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17세기 유럽에서는 부식돌 격발 방식의 플린트록이 장착된 활강총을 전장에 투입한다. 또한 17세기 말에는 구리형 총검과 수류탄을 발명하며 현재의 다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총기 역시 발전하며 1772년부터 영국군 표준 화기로 채용된 브라운 베스 머스킷이 등장한다. 이렇게 꾸준히 발전한 보병은 산업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데, 이번 발전의 주인공은 1859년 최초의 후미 장전식 소총을 개발한 미국이 차지하게 된다. 유럽이 보병화기 혁신에서 미국에 뒤처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보병의 변천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